조금 장기적으로 한 몇 년 뒤를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조금 불안해요.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한 게 삼성전자가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하이닉스도 사실은 한 번 죽었고 네. 치킨 게임이 만약에 다시 오면 삼성전자 주가도 못 가요. 오늘 주제는 위기의 시작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버블에 네. 시작하셨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쌓이기 뭐 시작한 1단계부터 10단계라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와 있는 단계는 한 3단계? 아직 갈 길이 뭐네요? 멀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버블이 왔다고 주장은 하는데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아직은 주식에서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즐겨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시장이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죠. 커지는 구간이죠.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첫째는 이 버블이라고 하는 게 왔다는 건 실적장으로 온 거예요, 이미. 네.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요 전에 유동성 장세는 수요는 없는데 돈 흐르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돈 집어넣으니까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일단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가 뭔가를 잡아당기고 있거든, 어디선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 수요가 실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실적 상승이 온 거거든요. 왔는데 요 수요가 얘를 잡아당길지 쟤를 잡아당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잡아당기는 애를 올라타면 돈을 버는 거고 수요가 안 잡아당기는 애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장세고 네. 이제부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민감주를 사시라 그러는 건데 그건 그냥 말하기 편하게 얘기해서 경기민감주라고 하는 거고 가장 정확한 거는 실적을 내는 주식을 사셔라. 기술주여도 실적 내는 건 사면 돼요. 경기민감주도 실적을 못 내면 사면 안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기민감주라고 하는 소비하고 연결된 애들은 앞으로 대체로 다 실적은 좋아질 거다. 네. 소비하고 연결되는 거는 대부분 실적이 연결이 좋아질 거고 알고 이런 그 뭐 스페이스 뭐 이런 X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우주 떠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착륙을 안 해. 우주만 떠다니고 있어. 이게 실적을 못 내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재평가 받아서 내려와야죠. 그래서 바로 어제 저녁에 그 뉴욕 주식시장에서도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떨어지잖아요. 나스닥 쪽이 아무래도 우주 날아다니는 애들이 많고 그렇죠, 그렇죠. 다우나 이쪽 애들은 딱 땅에다 두 발 딛고 장사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주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뭐 애플 이런 데는 퍼가 뭐 30배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던데 저는 그쪽 투자를 안 해서 모르긴 합니다만 퍼가 한 30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러면 사도 돼요. 퍼 30배인데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 근데 퍼가 300배 이렇게 가는 애들은 부담스럽죠. 그건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부터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들어가 사도 돼요.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언제쯤까지냐? 저는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이면 2022년이네요. 22년? 내년 뭐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이 실적이 좋아질 애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주식을 잘 고르셔야 돼요. 잘 골라야 된다. 저평가되어 있는. 왜냐면 실적이 내년까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주가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다 당겨서 주가 이만큼 와 있으면 사면 안 되는 거고요. 내년까지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도 주가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이건 사는 거죠. 이만큼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만약에 버블 국면 올라타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사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좀 산업별로는 어느 쪽이 좀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좀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관련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원자재에 투자한 ETF 이런 데 수익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은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 좀 더는 갈 거예요. 원자재도 당분간 좋을 텐데 그래서 원자재 쪽도 나쁘지 않고 근데 올라오기 많이 올라왔다는 건 염두에 두시게 되고요. 그 원자재를 가지고 가서 소재를 바꾸는 쪽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했거든 그 업계가. 그렇죠. 네. 이제 내기 시작했는데 말씀드렸죠. 한번 좋아지면 한 2년 3년 좋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3년은 실적을 계속 낼 거거든. 그쪽이 좋은데 그럼 소재를 만드는 쪽이 어디냐? 정유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유가가 옛날처럼 골드만삭스가 옛날에 좀 약간 사기성으로 150달러 간다 그러고 자기는 팔았죠 거기다 내고. 나쁜 짓을 했는데 유가는 70달러 그리고 상반기에는 80달러 정도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정유업계도 뭐 실적은 좀 낼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철.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뭐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등해서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런 소형 제철, 그러니까 제강이죠. 그런 데들은 제강하고 제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선철을 그러니까 용광로를 가지고 선철을 만들면 제철이고 네. 이 만든 선철을 갖고 와서 강제로 바꾸면 제강인데 네. 그거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제철소를 가지고 있는 데들 아직 괜찮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이것도 값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미. 네. 구리. 아, 구리. 네. 제철간이나 이런 것들은요. 네. 뭐 물론 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건데 네. 이런 거는 뭐 앞으로 한 2년 동안 뭐 3년 동안 경기가 이렇게 인프라 투자하고 뭐 하고 그러면 쭉 좋죠. 네. 나빠질 땐 떨어지거든요. 네. 구리는 좋은 게 구리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오래 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상이 전기차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가장 잘 전도하는 매개체가 뭐죠? 금, 구리. 금, 은, 구리인가 이렇죠. 네. 금 너무 비싸잖아요. 반도체만 쓰죠. 은 이게 잘 안 쓰잖아요. 이것도. 이거 피르침에 쓰죠. 나머지는 다 구리 쓰잖아요. 네. 구리 전기차 가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쇠로 됐는데 모터는 열어보면 속에 다 구리 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리에 이게 전기의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구리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의 세상으로 제가 보기에 앞으로 몇십 년은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아무리 지금 전기차로 바뀌어가도 기존에 굴러다니는 건 다 휘발유차, 경유차잖아요. 얘들을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게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수요가 구리에 대한 수요는 미래에도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구리는 참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 생산도 늘어나겠죠. 네. 늘어나면 이제 가격은 안정화되겠고. 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구리의 최대 생산 국가가 칠레예요. 칠레.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칠레에서 나와요. 근데 칠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증산을 하기 힘든 구조로 알고 있어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증산을 하기 힘든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구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구리값은 계속 업업이죠. 올라가죠. 구리값이 올라가면 그 구리 광석값이 올라가면 구리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마진을 더 붙일 거 아니에요. 마진 많이 붙여 팔죠. 뭐 값이 올라가면 돈을 더 벌게 될 거고 뭐 등등해서 구리 쪽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미 그 뭐 철이나 구리 이런 쪽 그런 쪽이 가격이 많이 올라는 왔는데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뭐 그래서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성장세가 멈추진 않는다. 좀 더 간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당분간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렇죠. 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실적이 받침을 해주는 데가 간다. 근데 그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됐어야 된다. 그걸 잘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더 지나면 이제 소비재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거거든요. 네.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재가 그 소비재 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도 생각해 볼 만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오는 거죠. 네. 오는 거고. 뭐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 같은 데는 워낙 이 사람들이 얘기가 엇갈려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올 때까지 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네, 삼성전자 뭐 이익도 좋고 한데.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보는데 반도체 가격도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오랫동안 쉬었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옛날 그 50대 1 액분하기 전에 가격으로 치면 지금 한 4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40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사이인데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냐? 그렇게 아주 비싸 보이지도 않고 지금 8만 몇천 원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두 가지 문제가 눈에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때문에 계속 상단이 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뭐 나중에 저거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그거 나중에 한꺼번에 다 팔면 우리나라 주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버리는 게 그건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이 상단을 누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력이라고 하는 게 보통의 에너지가 분출되지 않고는 뛰어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게 하나 이제 악재로 보이고요. 네. 조금 장기적으로 한 몇 년 뒤를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조금 불안해요. 미래 4차 산업혁명에 쌀이 뭐 반도체 얘기가 있는 그렇죠. 것만큼 네. 왜 그게 좀 불안해요. 어떤 뜻이죠? 지금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러니까 패권 다툼 하잖아요. 그죠.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을 하면서 미국이 그 중국의 화웨이가 죽을 텐데 결국. 네. 결국 죽는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 GT인가도 죽었고, 미국이 보복해서. 네. 미국의 뭐 샤오미라든가 이런 하여튼 반도체하고 관련된 거나 5G하고 관련된 거에 올라가는 건 다 죽일 텐데. 그걸 죽이는 근본이 뭐예요? 반도체가 죽였잖아요. 반도체 없으면 못 만드니까. 네. 막 죽여놓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잘못하면 한국이 나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대만하고 손잡으면 나 죽겠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텔 반도체, 원래 인텔이 반도체 만들던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경쟁에도 밀리고 수익도 안 나니까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다 팔아버리고 설계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판 게 그 인텔이 가지고 있던 랜드 부분인가요? 그 하이닉스가 싼 거잖아요. 네네. 팔았다가 지금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 들어오겠다. 뭐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네. 다음에 대만의 TSMC 미국 가서 공장 짓겠다. 뭐 미국 손잡았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뭐 사상 최대 규모 지금 미국 투자 나올 거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공장을 다 줘요, 미국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공장이 확 늘잖아요. 네. 자, 공급이 그만큼 빨리 갈 거냐. 현재 상태에서 공급이랑 수요가 맞춰져 있는데 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공급은 늘어날 거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만약에 미국에 공장이 생기면 공급 초과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화웨이 말고 어디죠? 반도체 만들려고 이번에 망했죠. 돈 집어넣고 앙차 집어넣어서 망했는데. 네. 근데 자 중국이 자 TSMC하고 삼성전자가 미국하고 손잡았는데 그럼 중국은 자기네 반도체 안 만들고 싶을까요? 망하더라도 다시 한 번 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네. 여기도 공급이 또 생겨요. 공급이 수요보다 갑자기 확 늘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마스크 100만 장에 1000만 장 갖다 다시 100만 장 오면 900만 장 날아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 전 숫자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 그 반도체 치킨 게임도 나옵니다. 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말씀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때. 요즘엔 그런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참 됐죠. 그때 독일의 키몬다 죽었죠. 키몬다가 날아갔죠. 키몬다가 이게 반도체 만드는 방식이 조금 좀 이상한 방식이어서 제일 먼저 좀 나쁜 방식으로 가서 망했고. 네. 이게 뭐 메탄 방식이었던가 뭔가 그런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키몬다 망했고 대만의 TSMC 말고 나머지 싸그리 죽었고 대만 여러 개 있었어요. 뭐다 죽었잖아요.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한 게 삼성전자가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하이닉스도 사실은 한 번 죽었고 네. 그게 치킨 게임이 만약에 다시 오면 삼성전자 주가도 못 가요. 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이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거 전부 다 소위 속칭 뇌피셜입니다. 아직 네. 아직은 뇌피셜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얘기해서 다시 버블로 좀 돌아와서 네. 버블의 마지막은 뭔가요? 경기민감주의 불꽃놀이죠. 왜 경기민감주의에 되냐? 네. 간단하잖아요. 여기 원자재 이렇게 막 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이렇게 공급 능력이 늘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갑자기 확 죽어요. 네. 여기 꺼져야 되잖아요. 그쵸. 경기민감주 다 꺼지는 거잖아요. 네. 경기민감주의 불꽃놀이가 버블의 끝이에요. 경기민감주들은 대체로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죠. 예를 들면 포스코, 고로가 포항에 고로 몇 개 있고 광양에 있고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당진에 고로가 몇 개 있고 이게 서울 수요가 확 는다고 고로 금방 질 수 있나요? 못 짓잖아요. 네. 고로는 짓는데 몇 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렇다고 또 경기가 나쁘다고 고로 때려 부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등락이 무지하게 심해요. 고로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안 받쳐주면 나쁘다 돌려야 되잖아요. 나쁘다 돌려야 되니까 가격이
수익성이 안 나오죠. 네. 가격이 떨어지고. 근데 이게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렇다고 고로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순간은 가격이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우리가 그 시클리클이라고 하는 게 네. 밑에서 위까지의 진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경기 어자면 이 진폭이 크니까 주가가 확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주가는 올랐어요. 여기서 갑자기 소비자의 수요가 확 떨어져 버리면 얘가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경기 계속 좋을 건 줄 알고 다들 옆에서 고로를 지어 또. 그러니까 지난번 버블 사이클에서 이후에 제철소들이 다 힘들었던 게 중국 애들이 고로를 막 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능력이 확 늘었거든. 네. 지금도 사실은 중국 애들의 공급 능력을 치면 네. 전 세계에 있는 고로 중에 한 30%쯤 떼내야 수급이 맞아요. 지금도. 중국이 너무 많이 줬어요. 네. 근데 그 수급이 맞춰진 게 좀 운이 좋은 게 중국 애들이 호주하고 싸우느라고 철광석 수입 좀 줄여. 다음에 야 이거 너무나 탄소 소비가 많으니까 공장 좀 가동 좀 줄여. 다음에 공장 가동 줄여야 되는데 니들 돈 벌 자꾸 수출하지 마. 증치세 없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공급이 확 줄어든 정책적인 이유로 중국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시장의 수급이 맞아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가 뭐 갑자기 확 떨어지면 고로 수요가 또 확 줄어요. 그럼 값이 또 폭락을 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사실 이제 이 주린이 분들 주식시장에 작년에 처음 들어온 분들 많잖아요. 주린이 분들이 이거 못 봤어요. 뭘 못 봤냐? 경기 민감주의 불꽃놀이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화려합니다. 물론 한강에서 불꽃놀이 같지는 않죠. 근데 전광판에 옛날에 이 주가 쫙 있던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거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진짜 화려합니다. 이게 한번 볼만해요. 불꽃놀이고 네. 대신에 이게 그리고 네.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만 진검승부하는 시장이 왔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진검승부 시장이 왔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요. 이제 슈퍼반개미가 탄생하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주가 10배, 20배 갖다 될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예를 들면 OCI, 네네. 그다음에 펜오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다 이 국민작전주라고 부르던 애들이거든요. 몇 수십 배씩 오릅니다, 주가가. 이거 하나 딱 뭐 하나 주고 있으면 한 1억 주고 샀다. 한 1년 전에 50억 돼 있는 거예요. 한 10억 샀다. 1년 전에 500억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슈퍼왕개미가 탄생하는 시즌이 이제 드디어 도래했다. 지금. 네. 물론 이게 작년부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뭐 50배, 100배 이렇게 날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배 이상 날 수 있는 시장은 아직도 있다. 시장은 드디어 왔고.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버블의 마지막에 경기 민감주라 그랬잖아요. 네. 꺼지면 쪽박입니다. 그렇죠. 그죠? 떨어질 때는 50% 올랐던 게 다 떨어지고 잘못하면 이게 법정관리 들어가요, 회사가. 페노시 법정관리 들어갔잖아요. OCI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OCI를 제외한 나머지 태양광들은 다 문 닫았죠. 다음에 한참 주가 좋았던 HMM, 법정관리 들어갔죠. 요즘 무지하게 좋잖아요. 그 3,000원부터 있던 게 지금 얼마 왔어요? 지금 3만 원 넘었잖아요. 10배 넘었잖아요. 좀 더 갈 거예요, 가격도. 이런 대박이 터지는 거는 경기 민감주에서 와요. 왜냐하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쁠 때는 주가가 밑으로 바닥으로 왔다가 좋을 때는 주가가 상투 끝으로 가는 애들이 얘들이거든요. 네. 공급이 경직돼 있어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쪽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당분간은 그 시장에 들어가서 내 돈의 가치를 방어해야 될 때예요. 올라타야 돼요. 그런데 떠날 때 정말 잘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언제 떠나야 됩니까?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면 팔고 나가야죠. 그건 다음번에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떠날 때는 아니에요. 네. 아직 떠날 때는 아니다. 네. 어쨌든 지금 버블 붕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계산상으로 2023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안 하면 금리를 인상을 안 하는 한은 버블 붕괴가 될 리가 없죠. 돈을 막 풀어대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버블이 좀 쌓일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벌써 미국 연은 총재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네, 테이퍼링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테이퍼링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는 미국 연은이 총재들이요. 이 사람들이 짜고 쳐요.
정말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앙 그 여는 총재는 야, 우리 테이퍼링 안 해. 금리도 안 올려. 그러니까 니들 마음껏 해. 현재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제임스 블라드 이런 사람 나타나든지 뉴욕 여는 총재 나타나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거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마디 하고 시장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럼 막 달리다가 좀 주춤해지죠. 과열 상태를 죽여주는 거죠. 이게 너무 빠지는 것 같으면 야, 이 무슨 여는 총재 다시 나타나가지고 야, 이마 이 무슨 우리 없어? 우리 없어. 그럼 다시 또 달려요. 그 조절을 여는 총재들끼리 참 잘해요. 다 짜고 쳐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아주 잘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야, 이거 뭐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지방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말? 시장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시장의 연준이 시장의 속도 조절을 잘 해가지고 갈 거예요. 그게 내년 정도까지가 될 거고, 지금 벌써 우리도 그 4월 물가 상승률이 2.3% 나왔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4월은 높게 나올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전년 동기가 워낙 낮으니까. 코로나 한참 때고. 근데 요것만이 아니라 레벨 단으로도 지금 꽤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근데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당분간 지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그거는 뭐 현재로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평균 물가 목표제로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가고 내년에 들어가도 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일 거냐가 좀 문제인데, 저는 물가가 슈퍼 스파이크만 안 오면 버블 붕괴도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버블이다. 그러니까 슈퍼 스파이크가 오면 버블도 슈퍼 스파이크다. 그거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물가가 안정적으로만 관리만 돼주면 버블 안 올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만 관리해주면. 근데 저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보는 편이고, 연은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편이고, 미국 학계에서도 이게 지금 엇갈려요. 누구죠? 폴 크루그만. 그다음에 조셉 스티글리츠. 이 사람들은 물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거다, 안 올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미국 재무장관 했던 누구죠? 미국 재무장관 했던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전에 했던 남자. 미국의 그 경제학계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는. 자막 뜨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있는데, 여기 하고, 다음에 미국의 MIT 아주 유명한 블랑셔트 교수하고, 이 둘은 물가 오른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이제 둘의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 거예요. 엇갈리는데 우연히도 보면 이 앞에 둘, 물가 안 오른다고 한 둘은 노벨상을 받았고, 요 둘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 요 둘은 물가 오른다 그래요. 저도 노벨상 못 받았어. 저도 물가 오른다고 주장합니다. 오른다는 건가요, 안 오른다? 저는 오른다고 보는 거죠. 좀 연준이 이번 물가는 관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원자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자재가 너무 뛰었어요. 너무 뛰었고, 철광석 가격이 2011년 그 버블 고점을 벌써 뛰어넘고 더 올라갈 텐데, 구리 가격도 거의 그 상태 왔어요, 상단에.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그것도 뛰어넘고 더 갈 텐데, 저런 원자재가를 보고 물가가 안 온다? 물가 안 온다고 보기 힘들죠. 물가 온다고 봐요. 무조건 온다고 보고요. 이렇게 물가가 오면 다음에 가서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제 우리 요즘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요, 좀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도 주린이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옛날 이걸 못 보고, 지난 한 10년 경제만 봤으면 착각을 해요. 저처럼 한 30년 본 사람들은 옛날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 착각을 하는데, 뭐가 착각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이요, 세계의 중앙은행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 공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잘 살리자고 해서 중앙은행 공조해서, 야, 너 여기 유럽 총재고, 여기 예를 들면 일본에 구로다 총재 있고, 여기 한국에 한상환 총재가 있고, 이렇게 총재 있으면 갑자기 미국 총재가 와가지고 여기 일본 총재 보고, 야, 너 올릴래? 안 올릴래? 그럼 여기, 이거 지금 올리지 맙시다. 서로 공조해서 올리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돈도, 야, 얼마 풀을래? 너 1,000억 풀을래? 그럼 나 2,000억 풀을게. 이런 공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식은 아니어도. 공조를 하고 미국이 잘 끌고 갔죠, 그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하는 게 미국이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을 못 본 사람들은. 미국은 세계 중앙은행 존재 아니에요. 미국이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공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자기가 터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옆집도 죽으면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옆집이라도 잘 살아야 내가 가서 뭐 돈이라도 빌리지. 물론 미국이 돈 빌리는 입장은 아닌데 여기도 잘 살아야 여기가 잘 살아야 미국도 수출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같이 공조를 해준 것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그 환태평양 지진에 또 따라서 전 세계가 다 한번 외환위기 들어갔었잖아요. 우리 외환위기 들어갈 때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게 태국, 그다음에 그 옆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전부 다 힘들고, 한국 힘들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리보다 먼저 날아가고, 저쪽 저기 남미 가가지고 아르헨티나니 뭐니 다 박살내고, 브라질 박살내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한국도 죽고, 러시아가 결국 모라토리움 들어가면서 끝났거든요.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싸그리 환태평양 지진 때 따라 돌았어요. 진짜로.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1년에 금리 2% 올렸어요. 2%포인트 빅스텝으로 올렸어요. 그때. 왜? 미국이 너무 뜨거워져서. 자기 뜨거워지면요, 다른 나라 망하든 말든 올려요. 그것만인가요? 그 전에 저기, 그 폴 워커는 금리 19%까지 올렸었잖아요. 다른 나라 눈치 볼 게 아니죠. 그리고 그때까지의 미국 연준의 주장은 우리는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였어요. 자, 요번에 그럼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거나 빠른 속도로 올리거나 할 때 옆에 있는 한국이 죽을 것 같아. 안 올릴까요? 올리겠죠. 지난번에 한 번 올려서 한국 죽였어요. 그때 한국이 우리가 외환위기 들어간 것도 물론 우리가 부실했죠. 하긴 했지만 미국이 그렇게 빨리 안 올렸으면 우리가 대응할 시간도 있었고 그렇게 빨리 안 죽었어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 금리 올려도 우리 좀 도와주면서 올렸으면 우리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미국이 우방이라고 도와줘요? 안 그래요. 우방이고 뭐고 일단 나부터 살자예요. 그 다음에 우방이고. 그렇죠. 그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보시면 그때 독일 재무장관하고 일본 재무장관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미국 재무장관이 두들겨 팬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서 플라자 합의잖아요. 독일하고 소속하고 일본하고 미국의 우방 아닌가요? 플러스 패잖아요. 환율 반토막 쳐 이러면 둘 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네. 일본은 그 충격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고. 네. 우방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나부터. 자국. 네. 그 다음에 우방도 봐주는 거. 네. 그래서 요번에 미국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서 금리를 빨리 안 올릴 거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튼튼해요, 지금 미국이.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프라임 사태 때 미국이 가게도 부실했고 미국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가게도 건전하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튼튼하고 경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와도 미국이 가장 버티는 힘이 좋을 거예요. 그럼 미국이 다른 나라 눈치 보느라고 금리 안 올릴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사실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증시는 조정받고 다시 또 돈 풀면 올라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가계부채 비율이나 아니면 그 DSR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총부채 그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DSR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DSR이나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직전에 가장 안 좋았을 때보다 우리가 더 나빠요. 미국은 굉장히 건전한데 그게. 그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이 깨질 가능성이 커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트리플 버블을 제 책 있잖아요. 그 책의 핵심도 우리 부동산 시장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건데 물론 뭐 책 사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책 읽으려면 굉장히 어렵고 골치 아프니까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 충분히 다 설명드린 내용이 다 그거니까 책 안 사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이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다. 왜냐하면 미국 부동산 구조조정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 건전한 상태예요. 유럽 구조조정 싹 했죠? 지난번에 피그스 뭐 남유럽 재정 위기할 때 부동산 가격 정리 구조조정 다 했어요. 그리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싹을 했어요. 이 동네가. 그때 우리만 튼튼했거든. 그래서 우리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힘들게 넘어갔어요. 왜냐면 우리는 고전에 외환위기부터 카드 대란까지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튼튼하게 맞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힘든 게 서프라임사 2008년 서프라임 사태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부실해졌거든. 다른 나라는 다 건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정말 좋아서 물가 슈퍼 스파이크가 안 나와서 이런 상태가 안 오면 제일 좋은데 저는 이 물가 슈퍼 스파이크가 오고 그래서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물가 슈퍼 스파이크가 지금 이미 원자재 시장에서 시작이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죠.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